마지막에 차고 지금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107조가 진연 의사 표시, 108조 의의 표시, 109조가 차고 세 개는 이제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을까 이게 전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뭔지를 대충 감 잡았을 거니까 이 부분 끝나면 이제 바로 대리가 나올 건데 대리 들어가게 되면은 법조문을 볼 때 의사의 흠결란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는 거야. 의사의 흠결 이런 용어가 법조문에 그러면 의사의 흠결 이게 나오면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싸잡아서 표현할 때 의사의 흠결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차고 등을 표현할 때 압축시켜서 의사의 흠결을 하겠는가. 이제는 이 말의 의미를 알 거라고 말이야. 실제 의사는 결여되어 있고 실제와 달리 다 표시한 경우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 요걸 이야기하니까 법조문에 의사의 흠결 나오면 요거 떠올리고 동시에 세 가지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고 차고는 그 반대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다. 다 아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이 두 가지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건 똑같은데 한 끗 차이. 이거는 상대방과 통모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이거는 통모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 요 차이고 그러면 이 차고교는 이제 우리 민법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차고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 법이 이제 이렇게 됐는가? 지금 가장 이제 간단한 흔히 말하는 표시상의 차고 같으면 갑이 이 토지를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고 계약서에 깜박해서 1,000만 원을 잘못 표시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쳤다 해서 표시상의 차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자의 실제 의사, 내심적 효과서를 이자가 알고 있으면 매매되면 그대로 1억 원이 돼요. 차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얘가 1,000만 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이 1,000만 원으로 일단 확정이 될 거라고 말이요. 흔히 말하는 규범적 해석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1,000만 원이 딱 확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 차고에 안 돼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고구마를 좀 먹고 왔더니 그게 엉쳐서 그래요 지금. 공법 시간, 중개사법 시간, 그다음에 세법 이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강의 듣고 이유는 이 사람들 대구를 한 번씩 갔다 오니까 일주일에 강의하러. 그다음 절대 여러분 얼굴 마주보고 강의하지 말고 칠판 보고 강의하라고 요구하고. 누가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랬다 그래요. 선생들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게 침만 튀어나오면은 이게 바로 감염이 된다고. 입만 봉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마스크하고 그런 시간에 강의 들으시라고. 웬만하면 정면 안 보고 선생님도 여기 보고 해야 돼. 대구가 지금 조금 이제 소강성이 떴다가 갑자기 지금 어제부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집단 감염 때문에. 그 요양병원에 80몇 명이 또 집단 감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잠잠하다 하면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소홀히 하면은 또 슬금슬금 또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하도 감염과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콜라텍도 마찬가지고 어제 기사 보니까 70대 노인 양반이 부산에서 콜라텍을 들여다니다가 또 감염시켰는데 정말로 강남에서 젊은 애들이 요즘에 미에 터진대. 그 클럽에 이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20대는 뭐 코로나 걸려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이놈들도 참 보기 싫어 죽겠는데 70대 누구냐면 바로 콜라텍 하루도 안 빠지고 가냐고 이 비상시국에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 콜라텍. 이 새끼는 나쁜 새끼들. 지네들은 상관없어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지금 부모한테 감염시켜. 부모가 죽는다고 부모가. 지는 상관이 없지만 젊은 애니까.
이 모질한 애들. 이 양반은 그 다 노인들이라고 콜라떼 가보면. 말은 매일 가냐고. 그 정력도 좋아. 하루도 안 빠지고. 좀 저시는 며칠만 좀 이달만 좀 살아보자 하면 좀 그걸 살고. 이게 잠잠해지면 그때 저 지겹도록 콜라떼 가고 나이트 가서 부비부비를 하든가 뒤집어 엎어지든가 하면 되는 거지. 착오는 이제 취소인데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실수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 데 돼서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표의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이게 유효다 그 말 이렇게.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표의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취소를 하라 그 말 이렇게. 일단은 상대방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원칙은 유효로 보되 대신 네가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하라 그 말이야. 부당하면 대신 취소할 때도 무조건 취소를 해버리면 아무 잘못 없으면 상대방이 계획 박살나니까. 왜 박살나는 걸 보자 하면 성납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도 이 토지가 1,000만 원 나온 걸 보니까 추이 시세보다 훨 싸다 그 말이야. 금매물로 싸게 나왔네? 이런 거는 사놓자. 그래서 이제 대금을 준비하는데 모자라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대출을. 그럼 대출금에 대한 용자금보다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딱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표시할 당시에는 이 불일치를 얘가 모르고 있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더만 왜 공원회가 빠졌지? 착각했네 하고 취소해본다 말. 그럼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금 써먹지도 말고 이자만 물게 돼요. 걔 박살난다 그 말이야. 아무 잘못도 없이. 따라서 이제 네가 취소는 하되 이 상대방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취소하려면은 우리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조건 착오 이렇게 또 취소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한 번 제동을 걸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더라도 당신이 착오 이렇게 돼서 큰 잘못,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취소하려면은 2단계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제동을 걸어요. 따라 착오 공부할 때는 이 착오 일으킨 자야 본인이 실수를 일으켰지만은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 상대방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시각을 꼭 가지라는 것.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고 저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착오의 쭉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착오 유형이 나왔는데 표시상을 접대시해서 그냥 두리 없이 막 써놨는데 이것도 법학 공부 가장 잘하는 비결은 체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것도 이제 체계 잡아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착오 유형도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다음 세 가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 기본적인 유형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법률행위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야. 민법 공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사표시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자가 이제 토지를 1억 원에 팔고자 한다. 그러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1단계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1단계 왜 팔고자 하는가? 동기가 있을 거라. 다른 말로는 연유가 있을 거라. 그 말 이렇게. 이게 이제 연유가 돼서 동기가 돼서 2단계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내심에 갖게 될 거라 그 말.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 의사를 내심에 갖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이거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게 되면 의사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1억 원에 팔던 내용 의사를 가졌으면 이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해 준다. 그러면 청약이라고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는 거롭게.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의 일련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1단계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분의 착오가 발생된 것을 동기착오,
다른 말로 연유 착오. 2단계 내용 부분에 착오가 생긴 것을 글자 그대로 내용의 착오.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1억에 8다 내용을 하는데 표시할 때 1000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경우도 있어서 표시상의 착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일련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에 따라서 착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이때 이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내용의 착오, 표시상 이런 거는 별로 발생이 안 돼요.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이 이 동기 부분의 착오가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동기 착오가 시험에 90% 이상 집중 출제가 되고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그때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하라고 말이야. 쪼가 있어야 돼요. 조사 없이 막 표시상의 착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해야 실력 밀질 않아. 왜 이 세 가지를 착오 기본적 유의라 하는가? 법률의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를 놓고 이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서 착오 발생에 따라서 이렇게 셋으로 구별한다. 공부를 좀 쪼가 있게 하시라고 할게.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예가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여기 동기 착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야. 그게 넘겨서 거기 지금 동기 착오가 동그라미 4번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대한 동기 부분에 착오가 생겼다. 먼저 주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도 나올 건데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 그럼 매수하게 된 동기 참고적으로 책에 보면 동기 착오를 연유 착오로도 이야기를 한다. 동기나 연유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연유 착오란 말은 거의 사용 안 하고 동기 착오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동기 착오는 이런 걸 말할 거란 말이야. 얘가 이제 토지를 매수하던 동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무슨 철도역이라든가 전철역이 생긴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또는 이제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로 나왔다시피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토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동기는 전부가 다 집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동기들이야. 따라서 을이 매수하던 동기는 땅값 올라가라고 예상해서 지금 매수했던 그런 얘기 건데 매입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더라 그 이야기야. 바꿔 말하면 전철역이 생기지도 않는 토지를 전철역이 생긴다고 착오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동기 착오인데 이것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착오가 성립되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그러면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본다는 거. 이 동기 착오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거. 이 사례에서 을 매수인은 내심으로도 매수하고자 하는 내심으로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표시도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을 거란 말. 따라 정확하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기 착오는 의사표시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착오리로 취소 못해. 이걸 이제 거기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전철역이 뭐 들어서고 이 하나 들어놓고 그 밑에 줄에 이런 말이 쓰였어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 의사가 존재하지만 잤나요? 이런 말들을 빨리빨리 깨우치라고. 의사표시 일치한다 그 이야기야. 이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 의사가 있다 그 말이야. 매수하겠다고 표시했고 내심으로도 매수하겠다고 의사 가졌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그 말이야. 일치하니까 착오 문제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의사표시는 분명히 분석해보면 일치하지만 이 의사를 형성하게 된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죠. 동기 부분에. 의사표시는 일치해. 그런데 이 의사를 형성하게 된 연유, 동기 부분에 착오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 일치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고 그러나 2단계 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거라고. 따라서 2단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제2단계 동기가 표시가 돼야지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게 돼요. 따라서 46페이지 밑에서부터 그게 이제 또 46페이지 밑으로 내려갔다고. 위에는 동기차고 개념을 써놓고 얘는 찢어놓는 걸 주특징으로 하니까 이 책선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찢어놨어. 밑에다가 동기차고 문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란 말이야.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기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 번째 핵심 동기를 당의 의사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에 뭐 하시라 표시하라. 제1단계 이게 첫 번째 요건이야. 동기차고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때 또 한 가지 시험에서 묻는 것이 우측으로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처럼 동기를 의사표현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의 표시만 하면 되고 대신 그 동기를 의사표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합의는 필요 없다. 그게 두 번째 핵심이야. 그 말을 판례를 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참 책을 읽다 보면 엄청 답답해져. 막 짜증이 나고 판례를 본인이 모르면 원본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짜증게 나니까 거기도 말을 좀 이쁘게 좀 연결지어서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책 쓴 사람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자, 정리정돈 왼쪽에서 제1단계 동기 차고는 분명히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차고 문제가 아니다. 원칙 차고를 취소 못한다. 2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 차고를 취소하려면 첫 번째 핵심 요건 동기를 의사표현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표시를 하고 2단계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동기를 의사표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여기 핵심 요지요. 두 가지 이렇게. 이걸 찢어놓고 뭔 소리 하는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두루뭉개 써놓은 거예요. 지금 핵심 요지 두 가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또 한 단계를 나간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단계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를 표시할 필요조차도 없이 동기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흔히 유발된 동기착오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 이 유발된 동기착오도 자주 물어본다면 여기까지도. 그러면 어떤 경우가 동기가 표시될 필요조차도 없이 동기착오를 취소하는가 이런 경우를 말한다 말이야. 유발된 동기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자의 이런 동기가 왜 유발이 됐냐가 말이야. 첫째,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이 됐거나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싸잡아서 유발된 동기착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칠판의 사활에다가 이 말을 대입시키면 요 매수인의 이러한 동기가 왜 유발이 됐느냐. 매도인 갑쪽에서 동네 방네다가 이렇게 헛소문을 뻗들었다 그 말은 내 토지 주위로 조만간 전철역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기가 얇은 얘가 이런 동기를 갖게 됐고 그러자 땅값 올라가고 생겨서 매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철역이 안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자의 동기는 이자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기 때문에 굳이 동기를 표시할 필요도 없이 얘가 매입하게 된 동기를 이미 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가 동료 소문 뻗들어가지고 그리 됐을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동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가 3단계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판례로 돌아가서 거기 밑에 세파는 것이 판례에서 두 번째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 착오와 법률형의 일부 취소 이게 나오는 이 판례가 그렇게 중요해. 이 앞전 1월 달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판례는 대구 두루산공원에서 벌어진 사건 내 예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120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일부 취소 관련해서. 따라서 지금 가르쳐주면 또 시간 낭비니까 일부 취소할 때 120페이지에 이 판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20페이지 있죠. 혼자 공부를 대비해서 메모를 해놓으라 그 말이야. 120 그렇게. 언제까지 내 밑에서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 공부할 때 딱 보면서 120페이지 같이 확인해 보지 않겠냐 그 말이야. 아직도 숙달 안 됐어요 그런 게. 그거 배우는 거는 120페이지에서 배우자 그 말. 일부 취소까지 싸잡아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착오의 경우는 착오 이렇게 따라서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되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상대방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니까 착오로 취소하려면 요건이 핵심이다 그 말할게요. 두 가지 법에 명시된 첫째, 법률행위 내용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길 것. 두 번째, 그 착오를 근거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먼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또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쓸데없는 학설을 써놨는데 A번에 이중기준서, B번에 개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 A번의 첫 줄을 보세요. 중요부분을 착오를 한 번 해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 찾나요? 이런 거를 주관적 요건 거래. 두 번째 구절. 보통 일반인도 사회 일반인을 말해. 사회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러한 의사표를 하지 않았을 거다 할 정도로 중요하던데 요거를 객관적 요건 거래. 시험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 이렇게 나와. 따라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부분 여부를 따지면 안 되고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준으로 삼아서 중요부분 여부를 판단하던데 왜 이렇게 됐느냐. 만약에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적, 객관 용어가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이런 용어가 어떨 때 쓰는가를 금방 할 거예요.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중요부분 여부를 판단하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이 표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취소를 해서 자기 불이익을 면하니까. 그럼 역으로 상대방 개박살난다고 말이야. 이걸 제동을 걸어야 돼. 따라서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중요부분 여부를 따지면 안 되고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도 갖춰야지 비로소 중요부분으로 착오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왜 이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법 공부는 상식이니까 연구 잘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판례가 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중요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제도, 취지도 좀 첨작을 하라는 거예요. 법 공부 잘하는 비결은 어떤 제도가 나오고 법조문이 나오면 이 제도 또는 이 법조문을 왜 두었을까? 크게는 이런 법률을 왜 만들었을까? 제도, 취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법 공부 첫 번째 잘하는 비결이 이거니까 이것만 알면 선생 도움 필요 없어. 요즘 수강들 다 똑똑하니까 혼자 책 읽어도 다 능히 이해가 된다고. 단 좋은 책을 가지고 공부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얘가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근데 1,000원으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팔게 되면 표의자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거야.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하세요.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고 보면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소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표의자가 착오에서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인데 책으로 돌아가서 이게 또 엉망진창으로 써놨다 말이에요. 그게 B번 객관세라고 얘가 써놓은 건데 그 객관세란 말을 사용 안 하니까 X 비추고 판례 입장을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 읽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려고 이걸 써놨는가 모르겠다. 뒷페이지가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 말을 써놨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제도 취지를 참작해서 착오에서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그러나요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써놨죠. 읽어보면 문장력도 없는 데다가 이 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시험에서 물어보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걸 시험에서 봐. 예를 들면 판례가 있어. 그게 뒷페이지에 있어. C번
D페이지에 C번에 보면 가압류된 게 없다고 믿고서 보증하였다. 찾나요? 그 판례가 요 내용. 거기 세 번째 줄 봐보라고. 착오를 했겠지만 그런에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을 거기 있잖아. 그러면 중요부는 착오 아니라 그 말이야. 뭔 말이 알아듣나요? 나 같으면 책 이렇게 써. 중요부는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는 제도 취지를 참작해서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는 착오로 보지를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서 이렇게 딱 순서로 쓰는 거 이렇게. 얼마나 좋냐고 그럴까. 이렇게 찢어놓고 막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게 쓰는 것보다는. 따라서 그 C번으로 연결지라는 거예요. 요 C번 판례도 자주 물어봐. 근데 이거 공부를 했다 요령 피어 알지도 못하면서 단어 하나 딱 외우고 다녀. 가압류 해가지고. 가압류 나오면 X표 치작을 하고. 그런 공부하지 마시라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가압류라는 사건이에요. 지금 갑이 사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례 판례도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도 취지 때문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처럼 장사가 안 돼. 운영자금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또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로 제공할 물건도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디를 가면 되느냐.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면 돼요.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서 나 일을 하니까 사업자금 좀 대출 받아도 되니까 보증서나 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신용보증금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금에서 이 가업의 신용도를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신용도가 좀 예컨대 1억짜리 이렇게. 신용이 별로 안 좋으면 뭐 3천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억짜리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국민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에 가서 이 보증서 딱 제출하면 거기 기재된 1억 원을 대출을 해준다고 말할게. 왜 마음 놓고 은행이 대출해 주느냐?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신용보증금의 글자도 뭐인가 이렇게 보증서 줬다 그 말이야. 보증금 됐잖아. 요거 보증을 서준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신 이제 갚아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 신용보증금에서는 보증서 발급할 때 요 사업자의 신용도 평가를 하는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장에 무슨 가압류가 설정이 됐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장에 가압류가 됐으면 피투성이라는 소리죠. 다른 채권자가 있으니까 가압류했다는 소리고 가압류가 없더라는 거야. 신용도를 높이 평가를 했어. 1억짜리를 발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에 채권자 A가 이 갑의 사업장을 가압류해놨더라. 그 가압류를 사업장에다 가압류했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신용도 평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신용도가 낮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판례를 보면 이 사업장에 요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가압류가 뭐로 밝혀졌어요? 원인 무효라고. 그 판례 내용 그거 있잖아. 가압류 등기 없다고 믿고서 보증했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할 때 신용도 평가를 했는데 사업장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더라 그 이야기야. 근데 다행스럽게 그 가압류가 뭐이더라? 원인 무효. 원인 무효. 그러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신용보증금이 대신 갚아야 되는데 여기 원인 무효가 되니까 여기 보증서 신용보증금에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런 거는 중요분은 착오 아니니까 보증계약 보증금이 착오로 취소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착오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은 착오가 아니다. 따라 취소 못한다. 그 모델은 판례니까 앞에 판례 입장을 여기 연결시켜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로 올라가서 디귿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들이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사안들을 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업번에 쓰였는가 A번에 쓰였는가 토지 전부를 경자수 농지를고 매수했으나 청량결과 절반의 면적 하천부지다. 이게 지금 시험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네요. 시험에서 자주 인용하는 판례인데 이 의뢰한 사람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건인데 원래는 이제 또 이렇게 바꿨다고 틀리지만 실제 사건은 이런 건데 여기가 1800평이에요. 그래서 경작 가능한 토지로 알고서 1800평 전부를 매입했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 1455평이 하천 부지더라. 요런 이제 스토리인데 거기는 뭐 절반이 뭐 하천 부지가 아니었는데 1450 하천 부지다. 요런 사건이 여기.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는 요런 식으로 압축을 시켜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게 첫 번째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말이야. 토지 현황. 1800평 전부가 경작 가능한 토지가 매입했는데 1455평 하천 부지더라.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요거를 또 바꿔서 이렇게도 출제했고 이 토지가 매매계약의 목적물 객체죠. 해서 요 착오를 법률행위 객체의 토지가 객체니까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도 출제하기도 하고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왜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냐 연습을 한 번만 해보자 말아. 아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렇다고 가르쳐줬어요. 중요 부분 여부를 따질 때는 토의자 개인만을 기준해서 주관적으로만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하면 한다고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토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이게 중요 부분인 거 확인해 보자 말아.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물경 1455평이 하천부지인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의사표시는 안 했을 거라 그 말이야. 그럼 이자 개인으로 보면은 이게 중요분의 착오야. 그러면 사회 일반인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라면 여러분 같은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물경 1455평 하천부지인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사표시 안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 사회 일반인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봐도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중요분의 착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시켜서 물어보니까 특히 법률의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도 출제가 됐고 따라서 정리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B번에 근저당이 나오네. 다시 부탁해요. 실강의로 유치권하고 저당권 여러분 얼굴 맛보고 내가 강의를 못 해줬다 말이야. 학원 휴강을 통해 그걸 동영상에 올려놨어. 저당권 찾아보면 요거는 물상보증을 모르면 이 판례가 해결이 안 돼. 거기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고 이 앞전에 가르쳐줬는데 거기다 지금 근저당 설정계약서 채무자와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면 이거 안 돼. 물상보증의 착오를 말해. 이 물상보증을 알아야지 요 판례가 해결이 돼. 따라서 그 동영상을 꼭 보라고 말이야. 물상보증이 모르면 담보물권 공부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상식적으로 물상보증이 누군지 하면 상식이 돼 이게. 암기 안 하고 그냥 공짜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을 요구를 했어. 그냥 무담보로 빌려주면 돈 뜯길 수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말이야. 저당권 설정하려면 담보 목적물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해서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 내가 은행으로부터 1억 원 대출받기 하는데 저당권 설정에다 요구를 하니까 자네 분양받은 아파트 위에다가 저당권 좀 설정해 주라. 부탁을 받은 친구가 의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요때 요 병 같은 애를 물상보증인.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여기서는 저당권, 물적 담보를 설정해 주는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를 물상보증인. 요런 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 설정한다. 요런 애를 물상보증인.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려면 이거 다 알아야 돼.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리난 놈이 돈 안 갚다 그래서 채권자,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1억 원 변절하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 대신 얘가 변절 안 하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정한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서 그 매각 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 아파트, 재산을 범위 내에서 책임만 지는 거야. 그 아파트만 날아간다 그 이야기야. 그렇다고 보면 물상보증 입장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채무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내 아파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상보증인이 착오를 좀 일으켰다는 거야. 나는 을난 놈이 채무자라고 생각을 해서 물상보증을 했는데, 담보 제공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채무자가 A더라고 말이야. 이런 거를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얘가 착각했다고 말이야. 채무자에 관해서.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물상보증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은 착오에 해당되지 않겠냐 말이야. 채무자가 을이냐 A냐에 따라서 변제 자력이 달라. 돈 안 갚으면 내 아파트 날라가. 따라서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물상보증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 동일선에서 착각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다. 두 말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물상보증을 모르면 담보물권 공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저당권 부분 동영상 틀어놓고 힘들겠지만 아직도 게을려서 안 본 사람은 꼭 보라고 말이야. 네가 다시 해줄 때까지, 실강해줄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사람 이름 몰라. 나 내일부터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 걸려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동영상 보시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걸 알면 이 물상무착오가 상식이라는 걸 금방 알아버려. 그 다음 중요분이 안 나오고 본 판례에서 거기 지금 지적 부족, 면적 부족, 또 여기 단어 몇 개를 끌짝짝 해붙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얘는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구별을. 이것도 간혹 가다가 자주는 아니고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인용하는 판례인데 이 토지 매매가 두 종류가 있어. 나중에 중개사법 실무시험도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건데 중개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토지 거래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이제 필지 매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어.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이런 걸 좀 명확히 써놔야 된다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어. 필지도 아니야. 필지가 뭔지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필지는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한 필 거래잖아. 그래서 필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입했다. 이런 거를 필지 매매라고 그래.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한 필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필지 매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특정 지번이 붙은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전부. 그 말은 필지 단위로 매매했다. 한 필 전부를 매입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필지 전부를 매입을 했는데 매매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 밑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 을한 사람의 글자 그대로 매수인이 수량을 지정한다 말이야. 이 토지가 100평방미터 맞지?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100평방미터가 맞다라고 표시해 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서 그러면 좋다.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매입할게.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 수량에 맞추어서 매매대금도 정했다.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거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입해놓고 보니까 9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외관상으로는 1번하고 2번이 비슷한 것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야. 이걸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밑의 경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매매에서 또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는 여기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했어요. 매매대금도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고 근데 90밖에 안 된다. 그럼 법의 법자도말은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요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정없이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낌상으로. 왜?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 정했지 않냐. 그 10평만 더 부족하지 않냐고 말이야. 그거 책임져라. 당연히 그럼 물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상시로 판단해도. 그래서 요 밑에 사례의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매수인 쪽에서는 부족한 면적만큼 대금을 깎아달라고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야. 수량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매도인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 우리 법 574조에 규정이 돼 있어. 이런 걸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래.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 매수인 쪽에서 대금감액 조건 등을 행사함으로써 바꿔 말하면 담보 책임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나 90밖에 안 되는 거를 100으로 착각했다. 착오로 취소하려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위에 거라 그 말이야. 이것도 외관상으로는 이제 비스무리 하지만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말이야. 필지 매매를 한 거야. 특정 지분이 붙은 토지 전부를 한꺼번에 매입을 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1.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이 담보 책임,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한해서 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매했을 때 한해서만. 근데 이거는 필지단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니까 대금감액 조건을 행사해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 열받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2단계로 근데 나 착각했지 않냐 말이야. 실제로는 90밖에 안 되는 거를 100이라고 착각했으니까 우리 민법 109조 착오를 이유로 나 취소하려한다. 요걸 이제 주장을 한다면 위에 사례의 경우는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착오를 취소하려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부족한가 이걸 이제 지적의 부족을 압축시켜서 부족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냐 이걸 따진다는 거야. 근데 책에 보면 돌아가서 거기 지금 단어로 찍어서 놓은 것이 지적의 부족, 면적의 부족 이렇게 해놨죠. 판례 사건 번호도 안 써. 이게 위의 사건이야. 필지 매매한 거. 요거라고. 특정 지분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입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위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따지는 거야. 이 면적이 부족한 중요분의 착오 이걸 따지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뭐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감 잡았나요? 따라 위의 사건의 경우는 요 매수인의 구제 방법이 마땅히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요. 실무에서 이걸 뭐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 비교하라고. 우리나라는 청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그런데 위의 경우는 매수인이 마땅히 구제 방법이 없어. 순서대로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가급적이면 실무에서 토지 매매할 때는 무슨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말이야.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라는 거야. 그걸 이제 실무 시간에 또 가르쳐 줄 거라고. 실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어찌가 내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 배워야 돼. 중개업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시험을 떠나서도. 따라서 거기 네 동그라미 네 1번 지적 부족은 밑에 거가 아니라 위의 사건이에요. 위의 거라 필지 매매한 경우. 특정 지분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입했는데 면적이 부족 위의 거라고. 그 단어 찍고서 놓은 거. 지적 부족하고는. 이런 걸 칼같이 구별해놔야 돼. 이 판례 내용을 써놔야 돼. 이렇게. 특정 지분, 지적 부족, 면적 부족. 물론 이 차근 이제 이걸 압축시켜서 물어볼 때 지적 부족 이렇게 줄여서 물어볼 때 이렇게도 물어본다 해서 이렇게 단어를 압축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이걸 구별을 해놓고 써야 위에 거요. 자세히 특정 지분이 붙은 토지 전부를 매입했는데 이렇게 써야 돼. 설명을. 이렇게 쭉 끄서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다음 시가의 착오. 시가 착오는 그 밑에 동그란 B번 보세요. 거기에 세 줄로 다시 설명이 되어서 시가의 가착오는. 이게 요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서너 번씩 나온 아주 기본 판례인데 예컨대 아파트 매매를 한다 매도인이 평당 1,000만 원짜리를 900으로 착각해서 싸게 팔았다. 매수인은 거꾸로 평당 1,000짜리를 1,200에 조금 비싸게 팔았다. 이런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분의 착오냐? 그러면 다 취소를 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오전 10시에 평당 1,000짜리도 오후 2시에 가면 90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500으로 오를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 쓰여있는 것은 무슨 착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당천이니까 판다, 평당천이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매매하게 되면 뭐에 해당되고 그게 동기. 흔히 말하는 동기 착오에 불과하지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그 이야기고. 아까 그런 것좀 10번 판례는 워낙에 중요한 판례니까 점검 반드시 해야 되고. 마지막이니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분만 좀 쉬었다 오라고.